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열린 가족 모임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내게 손으로 쓴 목록표를 건넸다. 거기에는 아주버님네 아들의 학원비와 시누이의 전세 보증금 만기 예정일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유진아, 이제 다 내 가족 아니니? 집안의 어려운 일은 내가 좀 신경 써서 도와다오.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고 나와 3년을 만난 예비 신랑조차 그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 여겼다. 나는 10,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힌 그 숫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젓가락을 앞접시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렇게 돈이 궁하시면 빚 갚아줄 호구 며느리는 다른 데서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을 때 심유진은 유리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르고 있었다. 은행 앱에서 뜬 입금 알림은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뒤로 길게 늘어선 동그라미들의 유진의 동작이 멈칫했다. 물이 컵 가장자리를 넘어 비좁은 싱크대 위로 흘러내렸다. 입금액 5억 원 보낸 사람 심기동. 유진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키친타월을 한 장 뜯어 물기 위에 덮었다. 종이가 서서히 투명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인천 수산물 가공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리와 스티로폼 상자를 나르는 인부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봤냐? 아버지 심기동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평생 목청을 높여 일하느라 남은 특유의 쉰 목소리였다. 아빠, 너무 많잖아. 유진은 휴대폰을 꽉 쥔 채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살다 보니 작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예식장 잔금이랑 밥값은 내가 다 따로 빼놨어.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어. 주면 그냥 갖고 있어. 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서울 그 조그만 회사에서 인사대리인가 뭔가 하면서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언제 돈을 모아? 도경환이 그놈 집안은 수원에서 자영업한다더니 요새 영장사도 안 된다며. 이 돈은 내 미천으로 쥐고 있으라고 주는 거야? 결혼해도 여자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허리가 꼿꼿한 법이야. 바보같이 시댁에 다 나불대지 말고 너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 알았어. 아빠 담배 좀 줄이고 공장에서도 밥 제때 챙겨 먹고. 됐다. 바쁘니까 끊어. 전화는 뚝 끊겼다. 유진은 까맣게 꺼진 액정을 바라보며 눈가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5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이 중소기업에 들어온 이후로 유진은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껍데기 속에 구겨 넣었다. 그녀의 본가가 인천에서 엄청난 규모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명의로 부모님이 대출 한 푼 없이 사둔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녀는 서울의 이 6평짜리 좁은 원룸에 새들어 살며 중저가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매일 지옥철에 시달리며 출퇴근했다. 그녀는 그저 공장장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들러붙는 복잡하고 계산적인 관계들을 피하고 싶었다. 어떠한 이속도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감정을 원했다. 그러다 도경환을 만났다. 3년의 연애. 도경환은 늘 물이 빠진 낡은 셔츠를 입고 모서리가 다른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는 월급날이면 유진을 길모퉁이의 허름한 칼국수 집으로 데려갔고 국물 속에 몇 점 없는 고기를 유진의 그릇에 덜어주며 수줍고 다정하게 웃곤 했다. 유진아, 나중에 나 승진하면 매일 한우 사줄게 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유진의 집안 형편을 묻지 않았다. 인천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도 그저 평범한 해산물 도매상인 줄만 알고 귤 2상자를 사들고 와서 깍듯하게 큰 절을 올렸다.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었다. 청첩장은 이미 모두 돌렸고 예식장은 강남구에 있는 가성비 좋은 웨딩홀로 잡았다. 유진은 싱크대의 물기를 마저 닦아내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 저녁 도경환을 만나면 이 5억 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곧 부부가 될 테니 이 돈을 나중에 더 넓고 좋은 신혼집으로 옮겨갈 때 종잣돈으로 쓰자고 말할 참이었다. 저녁 7시 회사 건물 1층 카페. 도경환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다. 그는 의자를 빼고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오늘도 팀장이 회의를 질질 끄는 바람에 늦었네. 그는 유진이 미리 시켜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고는 꿀꺽꿀꺽 반잔을 비워냈다. 괜찮아. 나도 방금 하객 명단 정리 다 끝냈어. 유진은 확인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오빠 쪽 친척이나 지인 명단 중에 빠진 사람 없는지 확인해봐. 내일 웨딩 플래너랑 최종 인원 맞춰봐야 하거든. 하지만 도경환은 그 명단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유리잔을 탁 내려놓았다. 얼음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쨍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유진아, 그가 이름을 불렀다. 평소와는 억양이 달랐다. 평소 유진을 부를 때는 끝을 다정하게 올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아주 평탄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해온 대본을 읊은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왜 그래? 명단 가장자리를 매만지던 유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결혼하면 말이야. 우리 집안에 친척 어른들이 좀 많잖아. 도경환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두 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런저런 경조사나 챙겨야 할 일들이 복잡해. 내가 맏며느리니까 결혼하고 나면 좀 많이 품어줘야 해. 집안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나서서 많이 챙겨주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유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 속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다 아는 말인데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지자 마치 거친 돌멩이가 되어 목구멍에 턱 걸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챙겨주고 도와드려. 유진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말을 따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명절에 선물 챙기고 용돈 드리는 거 말하는 거야? 도경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다시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척하며 유진의 시선을 피했다. 그게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자는 거지? 어른들도 연세가 있으시고 형제들끼리 살다 보면 서로 손 내밀 일이 생기잖아. 너 성격도 무던하고 우리 엄마도 너 속 깊다고 늘 칭찬하시는데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맡아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는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의 질문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기색조차 없이 아주 매끄럽게 번지르르한 핑계를 늘어놓았다. 유진은 물잔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3년 동안 맞잡았던 손이었다. 그 손마디의 모양 하나하나까지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의 주인은 유진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노골적인 목적의식을 뿜어내고 있었다. 입 밖으로 꺼내려던 5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목구멍 깊숙한 곳으로 꿀꺽 넘어갔다. 알았어. 유진은 눈을 내리깔고 하객 명단을 다시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나무 테이블을 짙게 적시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유진이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어내고 있을 때 침대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징징 울렸다. 발신자 화면에는 시어머니 도말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사귀는 3년 동안 도말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댁은 겉으로는 늘 젊은 애들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쿨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유진은 수건을 목에 걸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진아, 아직 안 자지? 도말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경기도 억양이 짙게 밴 아주 빠르고 살가운 목소리였다. 네, 아직 안 잡니다, 어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유진은 허리를 무의식적으로 꼿꼿이 펴며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다. 아이고, 급한 일은 무슨. 그냥 식 올릴 날 다가오니까 기분도 좋고 우리 예비 며느리 목소리나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도말자는 호호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거두어지고 본론이 시작되었다. 참, 유진아. 경환이가 오늘 낮에 집안일 얘기 좀 꺼내지 않던? 휴대폰을 쥔 유진의 손가락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내 결혼하면 친척 어른들 잘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도말자는 허벅지를 탁 치는 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 큰아버지 말이다. 요새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집 막내 아들이 내년이면 수능 아니니? 서울 쪽 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든다더라. 큰아버지네가 그 생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내 생각엔 말이다. 너희도 이제 곧 한 식구인데 그 돈은 너희가 먼저 좀 대줬으면 싶어서. 유진의 숨이 1초간 멎었다.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도말자의 말이 속사포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내 시누이 말이다. 걔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다음 달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란다. 여자애 혼자 타지에서 방 구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잖니. 내가 명색이 세연인데 그 5천만 원은 내가 좀 내줘라. 나중에 걔 돈 벌면 갚으라고 할 테니까. 침실은 고요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바람소리만 윙윙거렸다. 유진은 침대 곁에 서 있었다. 목에 걸친 수건이 물을 잔뜩 머금어 묵직해졌고 쇄골에 닿은 축축한 감촉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학원비 300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도말자가 그 숫자들을 입에 올릴 때 그녀의 말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시집도 안 온 며느리에게 생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집 편의점에 가서 간장 한 병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유진이 입을 열었을 때 스스로 느끼기에도 목소리가 심하게 굳어 있었다. 경한 오빠 한 달 월급이 세금 떼고 나면 300만 원 남짓이에요. 저희 신혼집 월세도 내야 하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보증금 5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저희 그럴 돈 없어요?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순식간에 거칠어졌다. 유진아, 도말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다. 아까의 그 살갑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너희 젊은 애들 서울에서 머리 굴리며 일하는데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우리 경환이는 효자라서 집안 어른들 고생하는 꼴 못 보는 애야?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기로 했으면 너 혼자만 호의호식할 생각은 버려야지. 안 그러니? 아무튼 내 말대로 된 줄 알 테니까 돈 빨리 준비해 놔. 끊는다. 텅 빈 방 안에 무심한 통화 끊김음이 메아리쳤다. 유진은 귀에서 휴대폰을 떼어냈다. 액정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통화 종료라는 네 글자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발끝에서부터 기괴하고 황당한 감각이 스멀스멀 기어올라왔다. 지난 3년 동안 만날 때마다 싸구려 붕어빵을 품에 안고 와서 쥐어주던 도말자.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고생이라며 유진의 손을 붙잡고 눈물 찢던 도말자. 그리고 방금 전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호통치던 여자. 이 세 사람이 정말 동일 인물이 맞단 말인가? 결혼식까지는 12일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회사 책상에 앉아 신규 입사자의 4대 보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다. 웨딩 플래너였다. 심 대리님, 업무 중에 죄송합니다.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에는 직장인 특유의 조심스러움과 머뭇거림이 배어 있었다. 강남 예식장 잔금 결제건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착오라니요. 잔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신랑 측 계좌에서 일괄 출금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유진이 모니터에서 시선을 뗐다. 그게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비 신랑분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결제 계좌를 신부님 개인 계좌로 변경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양가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면서요. 예식장 잔금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규정상 대리님께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해서요. 수화기를 쥔 유진의 손등 위로 파랗게 핏줄이 돋아났다. 강남 예식장의 대관료와 하객 300명의 식대를 합친 잔금은 무려 2,500만 원에 달했다. 처음 예식장을 계약할 때 양가는 명확히 합의했었다. 신부 측이 혼수와 가전가구를 전부 부담하고 신랑 측이 신혼집 보증금과 예식장 비용을 맡기로. 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원래 계좌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제가 그쪽이랑 얘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유진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도경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유진아. 나 지금 외근 중인데 왜? 도경환의 목소리 뒤로 도로에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가 섞여 들렸다. 웨딩 플래너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어머니가 예식장 잔금 결제 계좌를 내 걸로 바꿨다며 유진은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꽂아 넣었다. 전화기 넘어가 2초 정도 정적에 휩싸였다. 빵빵거리던 경적 소리마저 멀어지는 듯 했다. 그 얘기. 도경환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뻔뻔하고 가벼웠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 서울 결혼 문화는 남자가 집해오면 여자가 예식장 비용 내는 게 예의라며? 어차피 우리 곧 부부 될 건데 내 돈 따질 게 뭐 있어. 한 식구 돈인데 내가 먼저 결제해도 똑같잖아. 너무 쪼잔하게 그런 거 따지지 마. 유진은 책상 위에 놓인 날카로운 파일 모서리를 쳐다보며 누군가 똑같이 예리한 칼날로 자신의 뇌신경을 긁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서울 결혼 문화, 유진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우리 신혼집, 너희 부모님이 수원 본가 30년 된 낡은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마련해준 반전세잖아. 매달 나가는 월세도 우리가 내야 하고 집안에 채운 가전제품, 가구, 이불까지 전부 내가 내 적금 깨서 샀어. 그런데 이제 와서 2,500만 원짜리 예식장 비용까지 나보고 내라고? 도경환, 너희 집은 대체 이 결혼에 뭘 보탠 건데? 심유진, 너 지금 말이 좀 심하다. 도경환의 목소리가 팩 솟구쳤다. 속셈을 들킨 자의 전형적인 분노였다. 내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매일 밖에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있고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결혼 준비하느라 밤잠도 못 주무시는데 너 지금 나한테 그딴 식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그래,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형편없는 건 맞아. 하지만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넌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자신이 가장 능숙하게 써먹는 방어 기제를 가동했다. 적반하장으로 선수를 치며 그깟 돈 문제 따위는 거창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덮어버리려는 수작이었다. 유진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계좌 원래대로 돌려놔. 이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안 돌려놓으면 나 이 돈 절대 결제 안 해. 예식장 취소돼서 물어내야 할 위약금은 계좌 바꾼 사람이 내는 거야. 심유진, 너 미쳤어. 청첩장 다 돌렸는데? 유진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무실 안은 키보드 타이핑 소리로 요란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굴러떨어지며 약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호한 도움 분운하더니 그 다음엔 구체적인 학원비와 보증금 액수가 튀어나왔고 이제는 아예 결혼식 예식장 비용마저 그녀의 등골에 얹어버렸다. 이건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는 압박 테스트였다. 청첩장까지 돌린 마당에 파혼이라는 흠집이 두려워서 3년이라는 긴 연애의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그녀가 순순히 지갑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꼬린 지점을 코앞에 둔 지금 그들은 거칠 것 없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미친 듯이 징수액을 올리고 있었다. 결혼식까지는 딱 열흘이 남았다. 그날 저녁은 시댁 식구들이 주도한 가족 모임이었다. 명목상으로는 결혼 전 양가 친척들이 얼굴을 트는 자리였지만 장소는 수원에서 꽤 비싸다는 한우 고기 전문점이었다. 유진이 룸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도경환과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놈의 큰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 몇 명이 더 앉아 있었다. 유진이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칫했다. 도경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옆빈 의자를 빼주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유진이 왔네. 빨리 앉아. 유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빈자리로 가 앉았다. 불판 위에서 한우가 기름을 튀기며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났고
환풍기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술잔이 3번쯤 돌았을 때 도말자가 쥐고 있던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옆에 둔 낡은 가죽 가방에 손을 쑥 집어넣어 네모반듯하게 접힌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마늘을 씹어 먹던 아저씨조차 턱을 멈췄다. 도말자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쳐 자기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유진아. 도말자가 유진을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어른 특유의 묘한 압박감을 동반한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다들 모였으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꾸나. 그녀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다. 큰아버지네 막내 학원비, 한 달에 300만 원. 경환이 고모 요전에 수술받은 거 통원 치료비로 1,500만 원. 신우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경환이 애비 파산 선고받고 남은 빚이 대충 2억 조금 넘게 남았네. 도말자가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유진의 시선도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그 친척들의 얼굴로 향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고기 굽는 판만 쳐다보거나 물을 마시는 척할 뿐 그 누구도 놀라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건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가 공모한 사기극이자 사냥이었다. 마지막 줄까지 다 읽은 도말자는 그 종이를 테이블 위로 밀어 유진의 앞으로 넘겨주었다. 유진아, 이제 이 사람들도 다 내 식구잖니. 도말자의 말투는 오늘 저녁 남은 고기를 누구 집에 싸보낼지 정하는 것처럼 가벼웠다. 집안의 어려운 일은 내가 좀 신경 써서 도와다오. 너희 친정, 인천에서 그렇게 큰 수산물 공장 한다며? 이깟 돈은 너희 집 몇 달치 매출도 안 될 텐데 뭘 그러니?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유진은 기름이 살짝 튄 그 종이 쪼가리를 노려보았다. 머릿속에서 웅 하는 이명이 울렸다. 인천 수산물 공장. 유진은 도경환에게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원룸 계약서, 비상 연락망에도 서울에 사는 친구의 주소를 적어두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도경환을 쳐다보았다. 도경환은 유진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집게를 든 채 불판 위에서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고기 한 점을 멍하니 뒤집고만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옆모습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는 부정하지도 말리지도 않았으며 이 상황이 놀랍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유진의 위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강한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까맣게 타버린 고기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그리고 환풍기가 허덕이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3년 동안 도경환이 왜 그렇게 돈 욕심이 없고 순박한 척했는지를. 그들은 평소에 데이트 비용 몇 푼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노린 것은 거대한 금고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초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조용한 바. 유진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이자 그녀의 결혼식 가방 순위를 맡아주기로 한 권수정이 앉아 있었다. 수정은 은행원 유니폼을 입은 채 가슴에 대출 심사역 명찰을 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생맥주 2잔이 놓여 있었고 유리잔 겉면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새끼들이 처음부터 내 뒷조사를 다 해놓고 접근했다는 거잖아. 수정의 미간이 좁혀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 인천 공장 얘기 꺼낸 적 없어. 맹세코 단 한 번도. 유진의 손가락이 유리잔 테두리를 의미 없이 매만졌다. 수정아, 그 새끼 아버지 명의로 된 사업장 신용 상태 좀 조회해 줄 수 있어? 수정은 두말하지 않고 가방에서 업무용 태블릿을 꺼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코드를 몇 개 입력하더니 은행 내부 신용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 지배비 이름이 뭔데? 도진태. 수정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두드렸다. 푸른 액정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표정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몇 초 뒤
화면에 붉은색 데이터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수정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짙은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유진아, 이거 봐. 수정이 태블릿을 유진 쪽으로 밀었다. 화면 위쪽에는 법인 신용불량등재라는 글자가 붉게 찍혀 있었다. 도진태 명의로 된 건축 자재 회사, 3년 전에 이미 파산 선고받고 청산 절차 들어갔어. 본인은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가 있고 개인 명의로 장기 연체된 대출만 5건이야. 총 부채가 7억 원이 넘어. 수정은 펜 끝으로 붉은색 숫자들을 짚으며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장사가 좀 안 되는 자영업자 수준이 아니야? 그냥 바닥도 없는 빚더미 블랙홀이라고. 유진은 그 붉은 숫자들을 응시했다. 눈알이 뻑뻑하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3년 전. 그녀와 도경환이 처음 만난 그 시기였다. 모든 단서의 퍼즐이 마침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유진은 소파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온몸의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눈을 감자 3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날 아버지는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수산물 공장 협력사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열었다. 유진은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세상 물정 좀 배우라며 억지로 끌고 간 자리였다. 연회장에는 바다의 비릿한 냄새와 달콤한 샴페인 향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이 구석 소파에 숨어 혼자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을 때 PD 맞지 않는 어색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양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저기 죄송한데 여기 자리 있나요? 남자는 수줍게 웃으며 맑은 눈으로 물었다. 협력사 따라와서 잔심부름하는 중인데 안쪽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 남자가 바로 도경환이었다. 그 첫마디부터 그의 모든 양보, 모든 배려, 그가 사주던 싸구려, 칼국수 한 그릇까지.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 비용이었다. 그는 유진이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성실하고 가난한 청년 연기를 한 것이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순정이라는 이름의 그물망을 촘촘히 짰다. 유진이 기꺼이 그 그물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청첩장이 온 동네방네 뿌려지기를,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그물을 확 조여버린 것이다. 이 거머리 같은 새끼들. 수정이 목소리를 낮춰 욕설을 내뱉었다. 유진아, 이 결혼 절대 안 돼.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알아? 이유진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 대신 죽은 듯한 고요함과 서늘한 이성만이 남아있었다. 그냥 그 새끼 얼굴 보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남아서. 밤 9시. 유진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낡은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이곳이 그들이 신혼집으로 살기로 한 곳이었다. 집안에는 유진이 자기 적금을 깨서 산 소파, TV, 양문형 냉장고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새 가구 특유의 포르말데히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도경환은 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유진아, 왔어. 그는 유진의 가방을 받아주려 다가오며 애써 굽실거리는 미소를 지었다. 어제 일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입 바른 소리를 잘하셔서 그래. 그 돈은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 너 혼자 짐지게 안 할 테니까. 유진은 그의 손을 피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뒤돌아 그를 쳐다보았다. 천장에 달린 싸구려 형광등이 창백한 빛을 뿌리며 도경환의 낯익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3년 전 협력사 교류회 때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텅 빈 거실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도경환의 얼굴에 매달려 있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허공에 떠있던 그의 손이 갈 곳을 잃었다. 너희 아버지 회사 3년 전에 파산했고 빚만 7억이잖아. 유진은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건조하게 말했다. 넌 처음부터 내가 심기동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내 뒷조사 다 했지?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있는 것도 알고 공장 규모도 다 파악했겠지? 지난 3년 동안 내가 한 연애는 그 7억짜리 빚더미 블랙홀을 메우기 위한 장기 투자 프로젝트였고 내 말이 틀려?
거실 안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과장된 웃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윙윙거렸다. 도경환의 목을대가 크게 한 번 출렁였다. 유진의 차갑게 식은 얼굴을 마주한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패마저 모조리 까발려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다정함이 허물물처럼 벗겨지더니 이내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뒤틀린 뻔뻔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래, 나 다 알고 있었어. 도경환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목소리의 떨림은 사라지고 오히려 악에 바친 당당함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한 감정만큼은 진짜야. 3년 동안 내가 너한테 못한 거 있어? 매일 널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애지중지 모셨고 너 아플 때면 밤새 한숨도 안 자고 간호해줬어. 그게 다 거짓말 같아?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눈빛이 광기 어리게 번뜩였다. 유진아, 난 그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난 장남이고 우리 아버지가 비대에 쪼들려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 너희 집은 돈이 썩어 넘치잖아. 너희 집에서 그깟 7억은 우리 집 전 재산보다 껌값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결혼만 해. 내 목숨은 다 내 거야. 평생 내 발밑에서 소처럼 일하면서 갚을게. 그거면 충분하잖아. 유진은 핏대가 선 그의 얼굴과 흥분해서 튀는 침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미친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 남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게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계산을 효도로 포장했고 구역질 나는 탐욕을 수뇌부로 둔갑시켰다. 유진의 시선이 도경환의 어깨 너머 거실 구석에 놓인 새 양문형 냉장고에 가닿았다. 비닐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 것이었다. 은회색 패널이 창백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이 주말 내내 가전 매장 3군데를 돌아다니며 에너지 효율과 용량을 꼼꼼히 비교해 입사 첫 해에 받은 보너스를 몽땅 털어 산 것이었다. 이번 주말에는 마트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들을 잔뜩 사와 저 냉장고를 가득 채울 생각에 들떠 있었다. 평생 소처럼 일하겠다고 유진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도경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경환의 가슴팍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눈동자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뗏목 조각을 붙잡듯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 내 월급 내가 다 관리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유진은 그 구차한 연기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불쑥 손을 뻗어 냉장고 옆에 놓인 원목 그릇장의 표면을 훑었다. 역시 그녀가 산 것이었다. 거칠게 마감된 나뭇결이 손끝에 닿았다. 경환아, 유진이 오빠라는 호칭을 떼어버리고 그의 이름을 서늘하게 불렀다.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내 그 구질구질한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는 이유가 너한테 일말의 미련이라도 남아서 그런 것 같아. 도경환이 멈칫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난 그냥 지난 3년 동안 내가 무슨 쓰레기를 사서 모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부츠에 발을 꿰어 넣었다. 지퍼를 거칠게 올려닫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 안을 날카롭게 찢었다. 유진아. 심유진. 마침내 현실을 파악한 도경환이 현관으로 뛰쳐나와 유진의 어깨를 잡아채려 했다. 너 지금 가면 안 돼. 청첩장 다 돌렸는데. 친척들이며 친구들이며 다 오기로 했는데 지금 파혼하면 양가체면이 뭐가 돼. 유진은 몸을 들어 그의 손을 피했다. 등 뒤로 차가운 철제 현관문이 닿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주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희 집 7억짜리 빚더미 메우는 값으로 양가체면 구기는 거면 너무 헐값 아니니. 유진은 문고리를 쥐고 힘껏 아래로 눌렀다. 철컥하는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복도의 차가운 바람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밀려들어 와 코를 찌르는 새 가구 냄새를 흩어버렸다. 심유진. 등 뒤에서 도경환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극심한 공포가 섞인 비명이었다. 너 이 문 밖으로 나가면 2번 다시 못 돌아와. 너 29이야.
파혼까지 한 여자가 퍽이나 좋은 놈 만나겠다.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로 나선 뒤 문을 뒤로 힘껏 잡아당겨 닫아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도경환의 미친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유진은 센서 등이 켜진 낡은 복도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문고리를 너무 세게 쥔 탓에 붉은 자국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워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밤 11시 30분, 서울의 좁은 원룸. 유진은 방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싱크대 위에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켰다. 코트도 벗지 않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얼굴 인식이 통과되고 화면이 전환되었다. 짙은 파란색 배경 위에 잔액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5억 342만 100원. 아버지가 어제 보내준 5억 원에 그녀의 생활비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합친 금액이었다. 유진은 이체 화면을 열고 받는 사람의 아버지 심기동의 이름을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단호했다. 이체 금액 5억 원. 고액 이체를 위한 2차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팝업이 떴다. 유진은 서랍을 열어 검은색 실물 OTP 발생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액정에 6자리 숫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 숫자를 휴대폰 화면에 또박또박 입력했다. 이체 확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 중앙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떠올랐다. 이체 성공. 받는 사람 심기동. 잔액이 300만 원 남짓으로 쪼그라든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유진은 폐부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그녀의 통장에 머문 시간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에 엎어두고 싱크대로 걸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한 컵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리꽂히자 혼미했던 정신이 무섭도록 맑아졌다. 다음 날 오전 9시 회사 인사팀 사무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복합기 돌아가는 소리가 정신없이 섞여 있었다. 유진은 자기 자리에 앉아 내선 전화 수화기를 들고 강남 예식장 웨딩 플래너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심 대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잔금 계좌건 때문에 전화 주셨죠. 플래너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친절함이 배어 있었다. 아니요. 유진은 모니터에 띄워둔 텅 빈 인사 고과표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다음 달 예식장 대관 예약 전부 취소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5초가량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이내 플래너의 다급하고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리님,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예식이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취소하시면 계약서 규정상 기존에 내신 예약금 300만 원은 한 푼도 환불받으실 수 없고 오히려 예식장 공실에 대한 위약금까지 무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유진이 플래너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예약금은 포기할 테니까 위약금 청구서만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기한 내에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결혼식과 관련된 그 어떤 사항으로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바로 취소 절차 밟아주세요. 신랑 측과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까요?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도 저고 돈을 내는 사람도 저니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전혀 없었다. 당장 처리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축화혼이라는 쌍의자가 선명하게 찍힌 청첩장 샘플을 집어 발밑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쳐넣었다. 오후 3시. 유진이 지난달 직원들의 근태 기록을 확인하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 화면에 시어머니 도말자라는 이름이 번쩍거렸다. 유진은 지체 없이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다시 엎어버렸다. 5분 뒤 휴대폰 화면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이번에는 그녀가 사는 원룸 1층 공동현관의 인터폰 시스템과 연동된 화상 통화였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원룸 1층 공동현관 앞의 CCTV 화면이 떴다.
도말자의 자글자글하게 파마한 머리통이 카메라 렌즈에 거의 닿을 듯 밀착되어 있었다. 광각 렌즈의 왜곡 탓에 그녀의 콧구멍이 기괴하게 커 보였고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은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심유진. 당장 안 튀어나와. 도말자는 현관 아래에서 인터폰의 금속 패널을 미친 듯이 주먹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화면을 뚫고 귀청을 때렸다. 너 대체 무슨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예식장에서 방금 경환이한테 전화 왔어. 내가 식장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너 대가리에 총 맞았니? 유진은 화면 속에서 길길이 날뛰는 여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 얼굴은 고깃집 식탁에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친척들의 빈 목록을 들이밀었었다. 유진은 화면의 마이크 아이콘을 꾹 눌렀다. 어머니 유진이 입을 열었다. 흠잡을 데 없이 깍듯한 존댓말이었지만 마치 사형 선고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서늘하고 무자비한 목소리였다.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질러봤자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만 될 뿐이에요. 내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유진의 목소리를 듣자 도말자의 기세가 더욱 흉포해졌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마치 유진의 삿대질을 하듯 손가락을 흔들어댔다. 청첩장 다 돌렸고 사돈의 8촌까지 우리가 잔치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뭔데 이제 와서 안 한다 만다 지랄이야. 너 우리 도시 집안 체면을 똥칠해도 유분수지. 당장 식장 다시 살려내. 그 2,500만 원 내가 결제하고. 안 그러면 나 오늘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니까 내년이 언제까지 그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나 두고 보자.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젊은 여자라면 밖에서 왁자지껄하게 망신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직장이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꺼릴 것이라고.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쌈닭으로 구르며 터득한 쪽팔림을 모르는 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그녀만의 필승 전략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촌극을 감상할 뿐이었다. 계속 거기 서 계세요. 유진이 마이크를 댄 채 말했다. 거기 서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듣게 떠들어 보세요. 7억이나 빚진 파산자 집안에서 며느리 혼전 재산 뜯어먹으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사기를 쳤는지. 그렇게 돈이 궁하시면 빚 갚아줄 호구 며느리는 다른 데서 알아보시죠. 화면 속 도말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허공으로 치켜들었던 손이 우스꽝스럽게 멈췄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그녀의 목소리가 푹 꺾였고 동공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꼬리를 밟힌 도둑처럼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제가 헛소리하는 건지 아닌지는 큰아버지 학원비랑 시누이 전세 보증금이 제일 잘 알겠죠. 유진은 마이크 버튼에서 손을 떼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스토킹 및 사기 미수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다신 보지 맙시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유진은 휴대폰을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두 눈을 감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따위는 없었다. 그저 썩어 들어가는 살점을 도려내고 난 뒤에 지독한 허탈감뿐이었다. 퇴근 시간,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역. 유진은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했다.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징징거렸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액정은 이미 도경환이 보낸 메시지들로 포화 상태였다. 유진아, 내가 좀 진정해. 예식장은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수습해 볼 수 있잖아. 우리 엄마가 오늘 너한테 찾아간 건 너무 놀라서 그러신 거야? 고혈압도 있으신데 그렇게 충격을 주면 어떡해. 너 대체 왜 이래? 고작 그 몇천만 원 때문에 3년 만난 정을 다 끊겠다고? 너 평소엔 그렇게 돈에 악착 같은 애 아니었잖아. 심유진, 대답해. 왜 모든 잘못을 우리 집안으로 돌려? 너는 책임 없어? 너도 내 집안 형편 끝까지 숨겼잖아. 너도 나 못 믿고 시험한 거 아니야?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부부 인연 안 맺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 속이 시원해?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열차의 강한 돌풍이 유진의 머리칼을 마구 헝클어 놓았다. 구걸에서 시작해 원망으로
비굴함에서 적반하장으로 돌변하는 그 텍스트들을 내려다보며 유진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조소했다. 그녀는 단 한 글자도 답장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메시지들을 캡처했다. 자기네 집안 빚을 속인 걸 인정하는 대목과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다며 매도하는 내용까지 전부 갈무리해서 별도의 사진첩에 고스란히 저장했다. 원룸으로 돌아온 유진은 노트북을 켰다. 바탕화면에 있는 하객 명단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대학 동기들, 회사 사람들, 인천 친척들, 그리고 도경환과 겹치는 공동 지인들의 연락처 300여 개가 들어 있었다. 유진은 새 문서를 열고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렸다. 감정에 치우친 구질구질한 하소연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다. 아주 건조하고 객관적인 통보문의 형식을 빌려 글을 써 내려갔다.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파혼으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파혼의 귀책 사유는 신랑 측 가정에 있습니다. 신랑 측은 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파산 채무를 결혼 직전까지 의도적으로 은닉하였으며 예식장 비용 결제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가족의 채무와 친척들의 생활비를 신부 측에 부당하게 전가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만 행위 및 양가의 근본적인 가치관 충돌로 인해 본인은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의 마음으로 일정을 비워두셨을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타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 이 짧고 건조한 몇 줄의 문장은 마치 예리한 수수용 메스처럼 훗날 도경환 내 가족이 친척과 지인들 사이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말을 지어낼 퇴로를 완벽하게 절단해 버릴 것이다. 복사. 그리고 단체 문자 발송창에 붙여넣기.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위로 진행 표시줄이 빠르게 차올랐다. 이름 옆으로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하나둘 뜨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유진은 이내 노트북을 탁 덮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열고 구석에 박혀있던 28인치짜리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를 끌어내었다. 다음 날 오전 회사 인사팀장실. 팀장은 빨간색 결제 도장이 찍힌 인사이동 신청서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심대리, 부산지사로 가겠다고 팀장이 고개를 들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부산은 물류센터만 덩그러니 있는 곳이라 인사팀 TO도 겉도는 자리야. 본사에서 고과도 잘 받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돌렸잖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결혼식 취소됐습니다. 유진은 책상 앞에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대답했다.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요. 부산지사 자리가 변두리긴 하지만 마침 본사 업무 프로세스 잘 아는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어제 그쪽 지사장님과 통화도 끝냈고 언제든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팀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입술을 달싹이며 개인적인 호기심을 꿀꺽 삼켰다.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은 대개 묻지 않은 것이 예의인 치명적인 타국을 의미했다. 알았어. 팀장은 펜을 들어 서류 맨 밑에 굵직하게 서명했다. 인사 발령 서류는 내가 최대한 빨리 올려줄 테니까.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팀장실을 나온 유진은 결제가 떨어진 서류를 들고 복도 끝에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다. 무거운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참에 선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나서야 통화가 연결되었다. 뒤로는 여전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아빠 유진이 불렀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점심은 먹었고 아버지 특유의 거칠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뻣뻣하고 무심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목구멍의 시큰함이 확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눈가에 맺히려는 뜨거운 열기를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아빠, 나 파혼했어. 수화기 너머에 요란하던 기계 소리가 훅 멀어졌다. 아버지가 밖으로 걸어 나온 모양이었다. 무려 30초 가까운 기나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뗐다. 그 새끼가 무슨 짓거리 했냐?
그 집구석 파산해서 빚만 7억이래? 나한테 그 돈 덮어 씌워서 빚잔치 하려고 작정한 거였어. 유진은 단 2문장으로 모든 상황을 요약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길길이 날뛰지도 않았고 왜 사람을 그따위로 약봤냐는 윽박지름도 없었다. 잘 엎었다. 결혼해서 피눈물 흘리고 등골 빼먹히는 것보단 100번, 1000번 잘한 짓이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돈 보낸 건 다시 잘 받았다. 너 서울 그 좁아터진 전셋집 당장 빼. 오늘 퇴근하고 바로 인천 본가로 와. 내 엄마더러 저녁에 뜨끈하게 미역국이나 끓여놓으라고 할 테니까. 나 인천으로 안 가. 회사 부산지사로 발령 신청했어. 다음 주에 부산으로 내려가. 유진은 회색빛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부산. 멀긴 한데 그래도 바다 코앞이라 숨통은 트이겠네. 그래, 가서 바닷바람 쐬면서 훌훌 털어버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가서 집 구할 때 돈 모자라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라. 청승맞게 궁상 떨고 살지 말고. 응, 알았어 아빠. 전화를 끄는 유진은 닫힌 방화문에 기대어 섰다. 눈물 한 방울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려 패딩 점퍼 지퍼 위로 툭 떨어져 부서졌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고 환한 사무실로 돌아갔다. 같은 시각 수원시의 한 재래시장. 도말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단골 해물파전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오늘은 평소 며느리 보러 갈 때나 입던 진자죽빛 코트를 차려입고 입술에 립스틱까지 발랐다. 아이고, 경환 엄마. 오늘 웬일로 시장에 다 나왔어? 다음 달이면 잔치 치러야 하잖아. 바쁘지 않아? 철판 위에서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던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아는 체를 했다. 파전을 기다리며 서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도말자는 과장되게 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얼굴에서 화색을 싹 지우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가여운 시어머니의 표정을 지었다. 말도 마. 그녀가 손사래를 치며 눈시울을 붉히는 신용을 했다. 결혼식 엎어졌어. 뭐? 아니 왜? 청첩장 우리 집에도 왔는데 아주머니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서울 것, 겉보기엔 참하고 순에 빠진 줄 알았더니만 속물도 그런 속물이 없어. 도말자는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깔며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했다. 날짜 다 잡아놓고 갑자기 우리 쪽에서 해주는 신혼집이 코딱지만 해서 못 살겠대나 뭐래나. 기어이 경환이 보고 서울 강남에 대형 아파트 사내놓으라고 닥달을 하잖아. 우리 경환이가 무슨 재주로 그 돈을 구해? 그랬더니만 아주 독을 품고 지 멋대로 예식장 다 취소해버리고 잠수 탔어. 어른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요즘 젊은 것들 아주 배은망덕해서 기가 막힌다니까? 그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천하의 몹쓸 년으로 몰아가며 동네 사람들의 동정표를 끌어모으려 침을 튀겼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파전 뒤집개를 쥐고 있던 아주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주변에 몰려있던 아주머니들끼리 묘하게 당황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중 꽃무늬 패딩을 입은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꾹꾹 누르더니 액정을 도말자 얼굴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경환 엄마, 방금 한 말. 여기 적힌 거랑은 영딴판인데? 도말자가 움찔하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심유진이 뿌린 그 건조하고 치명적인 파혼 안내 문자가 떠 있었다. 유진과 도경환의 겹지인들 중 수원에 사는 친구들의 부모를 통해 이 소식은 이미 하룻밤 사이에 수원 바닥 지인들에게 쫙 퍼져버린 것이다. 신랑 측 가정의 7억 원 파산 채무 은닉, 예식장 비용과 친척들 생활비 등 부당한 빚 떠넘기기 시도. 도말자는 화면 속 글자들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시퍼렇게 질렸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마치 가시 돋친 빗자루처럼 그녀의 위선을 발가벗기고 있었다. 아이고, 빚이 7억이나 돼. 파전집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뒤집개를 철판 위로 내던졌다. 경환 엄마, 사람이 그러면 못 쓰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7억 빚을 떠넘기려고 작정해놓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어디서 멀쩡한 애를 잡아먹으려고 들어? 내 말이.
평소엔 그렇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사람 좋게 굴더니 무서운 사람이네. 어쩐지 몇 년 전에 경환 아빠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니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닌 거였구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똥파리 떼처럼 도말자의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그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변명 한마디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파전집 매대에 놓여있던 해물파전 봉지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거스름돈도 받지 않은 채 푹 숙인 얼굴로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다. 도말자는 숨을 헐떡이며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오직 TV 액정의 시퍼런 불빛만 번쩍거리고 있었다. 도경화는 소파에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초록색 소주병 3개가 빈 채로 뒹굴고 있었다. 머리칼은 새집처럼 엉망이었고 셔츠는 구김투성이로 몸에 들러붙어 있었으며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박살낼 듯 꽉 쥐고 있었다. 경환. 도말자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다. 시장 사람들. 다 알아버렸어. 그 독한 년이 싹 다 까발려나다. 도경화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초점일은 눈동자는 스마트폰 화면 중앙에 떠있는 붉은색 느낌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심유진에게 보낸 수십 통의 변명과 애원 문자에 수신자가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시스템 알림만이 싸늘하게 떠 있었다. 완벽한 차단이었다. 그가 자신의 최고 무기라고 여겼던 착하고 성실한 청년 연기? 3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사기극. 끝까지 진흙탕 싸움을 하면 어떻게든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얄팍한 미천까지. 그 모든 것들이 어젯밤 그 서늘하리만치 고요했던 순간에 처참하게 박살 나버렸다. 악다구니 쓰며 싸우는 일도 체면을 구기며 매달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심유진은 그저 차가운 뒷모습 하나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시궁창 같은 현실만을 던져주고 떠났다. 이제 수원 바닥에서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사기 결혼을 하려던 파렴치 안으로 낙인 찍혔고 이 동네에선 2번 다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엄마의 도경환의 목소리는 녹슨 쇳덩이가 긁히는 것처럼 끔찍하게 갈라졌다. 우리 다 끝났어. 3개월 뒤 부산 해운대구. 오후 4시의 햇살이 통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해 원목 바닥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유진은 마지막 이삿짐 상자에 테이프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업무 관련 서적들을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 넣었다. 이곳은 고층에 자리한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넓진 않지만 베란다 창문을 열면 은빛으로 부서지는 바다와 간간히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부산지사에서의 삶은 서울보다 훨씬 평온했다. 피 말리는 산에 정치나 눈치 싸움도 없었고 매일 정시에 퇴근했으며 주말이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가를 따라 5km씩 조깅을 했다. 유진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 싱크대 앞에 서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했다. 은행 앱에서 팝업 알림이 하나 떠올랐다. 가입하신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원금 5억 원의 이자 기산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을 보며 유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식탁 한쪽에 내려놓았다. 싱크대 위에는 동그란 유리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어제 근처 시장에서 사온 깻잎장아찌와 배추김치를 조금씩 덜어 하얀 도자기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다. 그러고는 하얀 머그잔에 현미녹차 티백을 하나 넣고 정수기의 온수 버튼을 눌렀다. 뜨거운 물이 컵 안으로 쏟아지며 현미 특유의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집 안 공기를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유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과 반찬 접시를 들고 식탁으로 가 앉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빨간 양념이 고루 밴 깻잎장아찌 한 장을 집어 입안으로 쏙 밀어 넣었다. 반쯤 열어둔 창문 틈으로 기분 좋은 바닷바람이 밀려들어 와 하얀 쉬폰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게 식사를 즐겼다. 엔드.